저 인간, 언제 내쫓을 거야?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죠.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평소보다 낮고 무거운 톤이었죠. 당연히 아버지 얘기지. 다른 누가 있겠어? 수진이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면서 이것저것 참견이나 하고 태식의 가슴에 뭔가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어요. 얹혀 산다고 했나요? 이 집이 자신의 집인데 말이죠. 목소리 좀 낮춰.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 낮춰야 해? 어차피 귀 잘 안 들리잖아. 수진의 목소리엔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작에 요양원 보낼 걸 그랬어. 여기서 뭘 하겠다고? 서재안은 고요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쌓아온 책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이곳에서 72세인 김태식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에 든 신문의 글자가 예전보다 흐릿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죠. 강남 대치동의 이 집은 태식이 평생을 바쳐 나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고 준호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넓은 거실과 안방 그리고 이 서재까지 모든 것이 그가 가족을 위해 일궈낸 결과물이었죠. 오늘따라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들렸을 며느리 수진의 전화 소리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태식은 독서용 안경을 벗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서재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문득 복도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선명해지는 대화 내용에 태식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태식은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태식은 신문을 내려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더더욱 전문적인 곳에서 케어받아야지. 우리가 뭘 알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으면 애들 교육에도 안 좋아. 할아버지가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태식은 서재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애들 교육에 안 좋다니 자신이 손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면 뭐야? 우리 생활 생각도 좀 해봐야지. 매달 용돈에 병원비에 해. 그리고 뭐 하나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서재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더없이 쓸쓸해 보였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짐이었던 걸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흩날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태식은 자신의 인생도 그 낙엽들처럼 쓸쓸하게 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복도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자. 괜찮은 곳으로. 준호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그래, 그게 나아. 아버지도 거기서 또래들과 지내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식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준호가 어릴 때부터 결혼식 사진,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리로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태식은 가족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았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은 행복해 보였죠. 진짜로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가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태식은 수진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반찬을 권했지만 그 목소리가 오후에 들었던 차가운 톤과 겹쳐 들렸죠. 아버지, 많이 드세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죠. 저 인간, 언제 내쫓을 거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죠. 가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 미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그런 표정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수지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여행 사이트가 떠 있었죠. 여보, 이것 좀 봐. 파리 호텔 진짜 예쁘다. 수진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태식은 서재로 돌아가려 했지만 거실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화면이 보였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20일 일정의 패키지 여행이었죠. 언제 가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어때? 날씨도 좋고. 수진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태식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음 달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후에 바로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 같았어요. 비용이 좀 부담되긴 하겠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이제 좀 자유로워져야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유로워진다는 말에 태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가요? 그는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며느리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수지는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죠. 옷을 정리하고 여행용품을 주문하고 친구들에게 자랑 섞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태식은 아들이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준호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죠. 태식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수진이 나와서 남편을 부축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마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씻고 자. 수진이 남편을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서재 쪽을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정리할 때 됐잖아. 수진이 재빨리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에서 혼자 뭐 하겠다고. 우리도 우리 생활 있는데. 준호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술에 취한 아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리할 때가 됐다고. 자신이 정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들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아, 그래. 준호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태식은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평생을 위해 살았던 아들이 자신을 그저 정리해야 할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준호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준호의 결혼식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성대하게 치렀던 일들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숙취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주무 잘 잤어요. 태식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나갔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여행 이야기를 나누러 간 것 같았죠. 집에 혼자 남게 된 태식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두고 간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요양원 검색 결과가 떠 있었죠.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원들이 리스트업되어 있었습니다. 각 시설의 비용과 시설 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진이 이미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태식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한 달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 곳들이었죠.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돈으로 자신을 처리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태식은 재빨리 서재로 돌아갔죠. 여보. 수진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곳 찾았어. 오늘 저녁에 상의하자. 태식은 서재에서 그 전화를 들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집들이 바닥에 떨어져 쌓이고 있었어요. 태식은 자신도 그 낙엽처럼 버려질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어요. 50년 가까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먼저 떠나면 되는 거였어요. 수진이 유럽으로 떠난 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준호가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고 집에는 태식 혼자만 남았어요. 평소 같았다면 조용한 집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마치 오랜만에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준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무사히 출발했어요. 준호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겠지. 태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10시쯤 준호는 또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늦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혼자 남은 태식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일을 시작했어요. 이 집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거실의 대형 소파, 식탁, 안방의 침대와 화장대, 모든 것이 그의 돈으로 마련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수진이 그렇게 아끼는 명품 가방들과 액세서리들도 마찬가지였죠. 태식은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매달 자신이 주는 용돈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별로 쓸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수진이 여행 가면서 정리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20일 동안 혼자 지낼 준비를 해둔 거였죠. 배려 같아 보이지만 태식에게는 씁쓸했습니다. 그는 다시 서재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한 것들이었죠.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태식 명의였어요. 준호와 수진은 모르고 있었지만 태식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락을 취했죠. 강남 대치동의 50평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이 넘는 집이었어요. 태식은 조금 낮은 가격에라도 빨리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매 희망자도 이미 나타난 상태였죠. 두 번째 서류는 은행 계좌 해지 신청서였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연금과 예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세 번째는 새로운 거주지 계약서였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인데 월세로 살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만년필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이라 잉크가 잘 나오지 않았죠. 몇 번 긁어본 후에야 글씨가 써졌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태식은 공격적으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재부터 시작했어요. 50년 가까이 모아온 책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 읽었던 문학책들, 사업을 할 때 공부한 경영서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산 동화책들까지. 각 책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어요. 준호가 어릴 때 함께 읽어주었던 책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추억들을 간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옷들을 꺼냈어요.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었죠. 요즘엔 새 옷을 살 일도 없었고 갈 곳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서랍 가득 들어있는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준호의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모든 순간을 함께 했었는데 말이에요. 태식은 사진들을 큰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집에 두고 가기로 했어요. 언젠가 준호가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행 가방 2개와 책 상자 5개. 72년의 인생이 이것뿐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태식은 재빨리 서재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준비한 짐들은 옷장 안에 숨겨두었어요. 준호는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요양원 한 곳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태식은 어둠 속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요양원을 알아볼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숙취 때문에 얼굴이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척했어요. 아버지, 점심 거르지 마시고 잘 드세요. 알겠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집을 나선 후 태식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죠. 태식은 휴대폰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어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진이 없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드리고 싶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집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나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죠. 아버지,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신발장을 보니 아버지 신발이 없었죠. 외출하신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실로 들어선 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평소 서재 쪽에서 새어나오던 따스한 불빛이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보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책장은 말끔히 비워져 있었고 책상 위도 깨끗했죠.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뭐야? 준호가 중얼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그것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때 책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없다. 모든 것은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죠. 아버지, 아버지. 준호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이웃집 초인종을 누른 것은 그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혹시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버님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이사차가 와서 짐을 실어 갔던데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이사차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새벽 2시쯤이었나. 꽤 큰 차가 와서 상자들을 많이 실어 갔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직접 나와서 지시하시던데 아주머니가 자세히 말해 주었죠. 그럼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거든요. 아주머니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버지가 정말 집을 떠나신 거였어요. 거실에 주저앉은 준호는 다시 한번 쪽지를 읽어봤습니다. 너희에게 줄 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건가 싶어 뛰어나갔지만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식 씨께서 의뢰하신 매매 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매매요? 준호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죠. 네. 이 아파트 매매 계약건입니다. 어제 계약금을 받았고 오늘 잔금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준호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는 뜻이었어요. 저희가 모르는 일인데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소유주가 김태식 씨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죠.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집이 아버지 명의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동안 당연히 자신과 공동 명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준호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화상통화였어요. 파리에서 걸어온 거였죠. 여보, 어때? 아버지는 잘 계셔.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집을 팔았다고 할 수도 없었죠. 응, 잘 계셔. 준호가 겨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수진이 안도하며 웃었어요. 여기 정말 좋아. 내일은 루브르 박물관 가기로 했어. 화상통화를 끊은 후 준호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이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다시 한번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아예 전화기를 꺼놓으신 것 같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희에게 줄 건 없다. 모든 것은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자신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수진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신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준호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태식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라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웠죠. 파리에 있던 수지는 급히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꿈같던 유럽 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집에 도착한 수지는 텅 빈 서재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셨어. 준호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떠나셨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날 밤부터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아버지 상태를 왜 몰랐어? 수진이 따져 물었죠.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준호가 반박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럼 당신은 뭐 했어? 같은 집에 살면서. 수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매매 계약이 정식으로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집값이 18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경악했어요. 그 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은행에 문의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좌 소유주가 아니면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했죠. 태식은 모든 통장을 가지고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이웃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 씨네 아버지가 집 팔고 잠적했다더라.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죠.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싫어서 그랬나 봐.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효도 갈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사례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죠. 준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강남 아파트 홀로 매각한 70대 아버지. 가족 떠나 행방불명이었죠. 기사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준호와 수지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졌죠. 수지는 집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어요. 럭셔리한 유럽 여행 사진들을 SNS에 올렸는데 이제 와서 집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준호의 월급만으로는 강남에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아버지가 주시던 용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아이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첫째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죠.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자신들 때문에 떠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와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해줬어요. 우리 반 애가 그러는데 너네 할아버지가 집 팔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둘째 아이가 말했죠.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당신 책임이야. 수진이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결과가 이거라고. 내 책임이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요양원 알아보자고 한 건 당신이었어. 준호도 맞섰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계속 모시고 살자고. 수진이 반박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집주인이었어요. 언제까지 이사를 나갈 건지 묻더니 다음 주까지는 비워달라고 했죠. 준호와 수지는 급하게 이사할 곳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문제였죠.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따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국 준호의 후배가 소개해준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강남에 비하면 초라한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수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명품 가방들과 비싼 가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돈으로 산 것들이라는 게 더욱 씁쓸했죠. 아이들은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강남의 좋은 학군을 떠나야 한다는 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이사 당일 준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더군요.
오직 가족 사진들만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태식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도 특별한 진전이 없다고 했어요. 자발적 실종인 경우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죠. 준호는 매일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아예 전화기를 버리신 것 같았죠. 그는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들과 인연을 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기도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죠. 태식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경기도로 이사 온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아이들까지 전학으로 힘들어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수지는 아이들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여보, 뉴스 좀 봐. 수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전하는 소식에 준호의 다리가 풀렸죠. 강남 대치동 아파트 매각 대금 18억 원이 노인복지 재단에 전액 기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준호와 수지는 텔레비전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기부자는 김태식 씨로 지난달 갑작스럽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홀로 거주지를 옮긴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계속되었어요. 화면에는 재단 현판이 비춰졌습니다. 김영미 복지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미는 준호의 어머니, 즉 태식의 아내 이름이었거든요.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죠. 저 이름, 저게 우리 엄마 이름이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부재단의 이름은 고인이 된 부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며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스가 이어졌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8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 푼도 남김없이 기부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가족도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다 줘버리다니. 준호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야 이해되었거든요. 너희에게 줄 건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을 알겠더군요. 뉴스에서는 재단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김태식 씨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재단 이사장이 말했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기자가 물었죠. 과묵하시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이셨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재단 이름도 부인분 이름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이사장이 대답했어요. 수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아들 생각은 안 하고. 수진이 중얼거렸죠. 그날 하루 종일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뉴스 봤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친구가 말했죠. 하지만 준호에게는 전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신감만 더 컸죠. 언론에서는 태식을 미담의 주인공으로 다뤘습니다. 가족보다 사회적 약자를 선택한 숭고한 정신이라고 포장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은 아버지는 칭찬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비난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냐는 질책이 가득했어요. 효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유산은 받으려고 했나 보네.
댓글 중 하나였죠. 수지는 SNS를 볼 수 없었어요. 지인들이 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게 더 화가 났거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명해졌다면서 친구들이 신기해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다 남한테 줬다며 첫째 아이가 집에 와서 말했죠. 그날 밤 수진과 준호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준호가 말끝을 흐렸죠. 그때서야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말이죠. 재단에서는 첫 번째 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태식과 같은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었어요. 준호는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식이 남긴 편지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재단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사장이 건네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편지는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준호야, 너희가 나를 짐으로 여긴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리하고 싶었다. 이 돈으로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좋겠다. 엄마도 분명 기뻐할 것이다. 편지를 읽은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재단에서 돌아온 준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짧은 글에 담긴 깊은 상처와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웠죠.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자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오후 준호는 이사 짐 중에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 더 있을까 싶어서였죠. 상자 하나에서 오래된 수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수십 년 된 것 같았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3년 3월 15일. 영미가 준호를 낳았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한 생명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준호가 첫걸음을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었어요. 1992년 5월 20일, 준호가 대학교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부담되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주고 싶다. 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준호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봤어요.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였는데도 자신의 교육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으셨던 거였죠. 2000년대 초반의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장을 구하고 수진과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2005년 10월 9일 준호가 수진이와 결혼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다. 초기의 기록들은 모두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톤이 바뀌기 시작했죠. 2010년 4월 12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며느리가 내게 불편해하는 것 같다. 좀 더 조심해야겠다. 2015년 7월 3일. 손주들이 할아버지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세대 차이인가 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글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내용들이 늘어났어요. 준호는 최근 기록을 찾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의 일기가 남아 있었어요. 올해 9월 20일. 며느리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낸 후의 말이다. 이제 정말 짐이 된 것 같다. 그날이었어요. 준호가 수진과 요양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날이었죠. 올해 10월 5일. 오늘 준호와 며느리의 대화를 들었다. 저 인간 언제 내쫓을 거야. 50년을 키운 아들에게 나는 그저 인간이었구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였어요. 10월 10일.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젊음도, 꿈도, 건강도 모두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러나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이제 내 남은 삶은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해 쓰겠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50년 인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아버지. 하지만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짐으로 여겼던 거였어요. 수진아, 준호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일기장을 함께 보았어요. 그녀도 읽어가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죄책감은 더 커졌어요. 다음 날 준호는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김태식 씨께서 연락처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재단 직원이 대답했죠. 그럼 제가 편지라도 쓸 수 있을까요? 준호가 간청했어요. 편지는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직원이 말했죠. 준호는 그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편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말도 부족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진도 함께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하는 내용이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재단에서는 전달했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없었죠. 일주일 후, 준호는 다시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김태식 씨께서는 제주도에 계십니다. 하지만 만남은 거부하고 계세요. 이사장이 말했어요. 제주도라니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죠. 네.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장이 대답했어요. 준호는 그날 밤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직접 가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주도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었죠. 재단에서도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는 매일 밤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이죠.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요양원에서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태식은 이제 김할아버지로 불리며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옆 침대에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태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석 달 전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태식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좋았어요. 아침 식사 후 태식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강남의 복잡한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김할아버지, 오늘도 편지 왔어요. 요양원 직원이 태식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준호가 보낸 것이었죠. 벌써 15번째 편지였어요. 태식은 편지를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통은 읽어봤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읽지 않으시는군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태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할아버지, 농사 짓는 거 처음이에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렇죠.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태식이 웃으며 답했어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음도 차분해지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어르신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저도 사업을 했었거든요. 태식이 말했어요. 어떤 사업이셨어요? 다른 어르신이 물었죠. 작은 제조업이었어요. 별거 아니었지만 가족들 먹여 살리기는 했죠. 태식이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자식분들이 있으시겠네요. 어르신이 또 물었습니다.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준호와 수진이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빠, 회사 어때? 첫째 아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가 대답했지만 실은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버지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직장에서의 시선도 불편했죠. 동료들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외출하기도 어려웠어요. 여보,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수진이 말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게 이제야 실감났죠. 매달 받던 용돈이 없어지니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그날 밤 준호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16번째 편지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고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단에서는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태식은 편지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버리지도 않았어요. 김할아버지도 참 대단하세요. 박할아버지가 말했죠. 뭐가요? 태식이 물었어요. 자식한테 그런 일 당하고도 의연하시잖아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박할아버지가 감탄했어요. 의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한 거죠. 태식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태식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도 점점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요양원에서는 태식을 모범적인 입소자로 여겼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보였거든요.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태식을 찾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 혹시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 있으세요? 원장이 물었어요. 어떤 활동인가요? 태식이 관심을 보였죠. 독거노인 댁에 가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원장이 설명했어요. 태식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 후 태식은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도 가족이 있으시죠? 한 독거노인이 물었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태식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 태식의 모습을 보며 다른 노인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의연하게 살아가는 태식의 모습이 용기를 주었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김영미 복지재단의 첫 번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였죠.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태식의 선행을 조명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숭고한 정신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하지만 정작 그 가족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고 수지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밤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지금 와서 뭐해? 준호가 지쳐서 답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을 찾아가서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진이 말했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태식은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다른 노인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었어요. 더 이상 가족의 배신에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진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끝내 이긴 건 배신한 자식이 아니라 떠날 줄 알았던 아버지였습니다.